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 밝았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며칠 뒤에는 어버이날이죠. 부모님과도 아이들과도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해서는 서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 이번 가정의 달엔 꼭 한번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늘 우리 곁에 계실 것 같은 부모님, 토끼 같은 우리 자식들. 아무리 가족들이라 해도 언젠가 어떠한 방식이든 헤어짐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그 헤어짐을 조금 일찍 겪어야 했던 사건이 있었죠. 당시 온 사회를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올해 어느덧 10주기를 맞이했습니다. 10주기에서 한 달 정도가 흘렀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세월호 10주기를 어떻게 맞이했을지 미디어 비평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떠들썩한 하이브 뉴진스 갈등 사태, 쟁점은 무엇인지 뉴미디어 트렌드, 문화평론가와 함께 알아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가 세월호 참사 어느덧 10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한 달 내내 세월호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10주기 언론 보도가 어땠는지 돌아보신다고요? 네네. 어느 해이든 4월 16일은 사실 잊을 수 없는 의미 있는 날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2024년에는 10주기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세월호를 추모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는 보도가 많이 나왔어야 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해졌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분석 서비스 비카인지에서 세월호 관련 보도들을 추출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예. 분석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4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면서 언론은 어떻게 그 세월호를 보도했나 한번 살펴봤어요. 2014년 4월 16일부터 2024년 4월까지 연간 세월호 언급 추이량을 이제 살펴본 건데요. 네. 2014년에는 1년간 21만 9,432건에 이르는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15년에는 5만 9,458건이 나왔고요. 2016년에는 34,217건 이렇게 1년 만에 계속 급격히 보도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로 진상규명 기대감이 높아졌던 2017년에는 다시 45,994건으로 반짝 보도량이 반등했다가요. 다시 2018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예. 특히 2018년부터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017년에 제정되면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활동기간 연장 끝에 2022년 9월 종합보고서 및 권고사항 발표를 끝으로 종료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오히려 연간 보도량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네. 2021년은 1만 건 아래로 떨어지기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2023년 4,873건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했던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의 기간도 비슷하게 보도량이 감소하는 기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네. 특히 2015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수부 문건 등 정부의 조직적 방해 정황이 드러나고 당시 여권에서 세금 도둑 프레임 등을 내세우는 등 정치적 공세가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언론의 관심이 더욱 필요했지만 당시의 보도량도 굉장히 감소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10주기였잖아요. 반등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2024년 4월 1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언론의 세월호 보도량은 어땠습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반등했으리라고, 그러니까 많은 보도량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참사 10주기를 맞았던 4월 1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세월호 언급 보도량은 총 2,193건이었습니다. 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비카인지에서 검색했을 때 보도량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1,224건보다는 2배 가까이 증가한 보도량이긴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그 비카인지 등록 매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늘 그 54개 매체 보도가 등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04개로 매체가 늘어났습니다. 2배 가까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매체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보도량도 늘어났겠죠. 네. 결론적으로 세월호 10주기를 맞은 보도량 치고는 2,000건 정도가 결코 많은 보도량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전 해보다는 분명히 늘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2,193건의 보도 중에서 10주기를 동시에 언급한 보도량은 고작 1,648건, 75%고요. 나머지 4분의 1가량은 10주기와 무관한 보도이거나 다른 이슈를 다루면서 세월호를 단순하게 언급한 정도의 보도였습니다. 예. 이슈별 보도량을 보면 세월호 언급 보도가 가장 많이 주목한 대상은 유가족이었습니다. 유가족을 다룬 보도가 652건, 30% 정도 해당됩니다. 이들 보도들은 대부분 세월호와 유가족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10주기 특집 기획 보도를 낸 매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연속 보도 중 첫 순서로 배치된 기사 역시 대부분 유가족의 행보와 현재 상황, 그들의 트라우마 극복기 등을 조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4월 12일 연합뉴스의 보도 제목은요. 세월호 10주기, 마르지 않는 눈물, 유족, 생존자, 사회 변화 위에 계속 투쟁이거든요. 이렇게 유가족의 모습을 조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월호 10주기에 아주 기본이 되는 보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새삼스럽게 그날의 고통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보도, 또 유가족분들이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다룬 보도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세월호 10주기 기억식, 추모식도 10주기를 맞이한 거잖아요. 네네.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실제로? 네, 10주기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10주기 기억식 그리고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은 언론이 그리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기억식은 391건, 18%에 그쳤고요.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은 63건, 3%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일날 4월 16일 당일에만 보도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10주기를 향한 정부의 태도가 드러나는 요소들이 이번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보도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세월호 언급을 사실상 대부분 없애버려서 논란이 되었던 교육부 공문이 있었는데 이 관련 보도는 비카인지 기준으로 고작 4건이었습니다. 또한 장관급 정부 인사들은 기억식이 아닌 정부 행사인 국민안전의 날에 참석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도 보도량이 11건에 그쳤습니다. 언론은 진상규명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언급한 보도는 270건. 12%에 그쳤고요. 남은 진상규명 과제 중 대표라 할 수 있는 구조 실패 원인은 67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외에 침몰 원인이 136건, 유가족 사찰이 41건, 특조위 활동 방해가 82건 등 다른 진상규명 과제들도 보도량이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간의 진상규명 성과라고도 할 수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91건의 보도에서만 언급되었고요. 사참위의 주요 권고사항인 생면안전기본법은 고작 3건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정쟁을 언급한 보도가 40건 나오는데요. 이렇게 진상규명 요구가 정치적 목적을 지녔다는 식의 부정적 낙인 보도들이 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세월호 참사를 다룬 기획 보도들도 혹시 많이 나왔습니까? 네, 기획보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10주기를 맞아서 눈에 띄는 연속 기획보도들은 주로 지상파 방송사에서 나왔는데요. 네. 특히 MBC가 눈에 띕니다. MBC는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연속 기획보도를 냈습니다. 12일에는 서로에게 손 내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엄마 아빠들이란 제목의 보도에서 유족들이 현재 어떻게 슬픔을 극복하고 서로
사회를 돕고 보듬고 있는지 주목했습니다. 13일에는 피해자 아닌 피해자, 계속되는 고통이라는 보도로 참사 당시에 단원고에 남아 있었던 선생님들, 그리고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인근 학교 친구들의 트라우마,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책 미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뒤늦게 이렇게 찾아서 지적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 어떤 우리가 돌봐야 될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보도였고요. 특히 16일 뉴스데스크에서는 톱 보도부터 9건 보도를 쭉 이어서 세월호 10주기에 할애해서 세월호 10주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중에서 진상규명 과제를 짚은 미완의 진상규명, 여전한 의문, 왜 구하지 못했나라는 MBC 보도는 아주 돋보였는데요. 이 보도는 세월호 참사 직후에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헌 전 회장의 현상금 5억 원을 내걸었던 검찰의 행보로 인해서 구조 실패 원인, 침몰 원인 등 근본적인 진상조사가 지연되었었다라는 점을 짚었고요. 이 때문에 법정에선 구조 책임자는 해경 123 정장 단 한 사람뿐이었고 특별수사단을 꾸린 검찰은 참사 6년 만인 2020년 해경 지휘부 11명을 법정에 세웠지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진상조사가 지연되면서 여전히 남은 과제들도 지목했습니다. 왜 아무도 퇴선하라 명령하지 않았을까? 재판에서조차 풀리지 않은 의문이었다라고 하면서 당시 세월호 인근 민간 선박들은 무전으로 빨리 탈출시키라라면서 세월호와 진도관제센터에 재촉했지만 침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탈출시키면 구조가 되냐라는 답답한 문답만 계속했던 선원과 구조당국의 행태를 상기시켰습니다. 이 보도 상당히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SBS도 13일부터 연속 보도를 내놨는데요. 그중에서 15일 보도한 것이 참 돋보였습니다. 참사 기사 댓글 10년치 분석, 늘어나는 막말 혐오라는 제목의 보도였는데요. 세월호 관련 댓글들을 빅데이터로 전수 분석하여서 여전히 세월호 참사를 향해 정치적 비방과 허위사실, 혐오 표현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네. 진상규명을 파헤치는 그런 보도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짚어주는 좋은 보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 아무도 퇴선하라 명령하지 않았을까? 이 의문은 아마 전 국민 가슴에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MBC와 SBS의 세월호 기획보도 전해주셨고요. KBS의 보도는 어땠나요? 지상파 3사 중에서 세월호 10주기에 가장 소극적이었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는 13일 전국에서 10주기 사전 추모식이 열렸지만 세 문장 단신으로 서울시청 앞 추모제만 전했고요. 15일에는 21번째에서 22번째 뉴스 후반부에 정말 뒷부분이잖아요. 21번째, 22번째면 그렇게 뉴스 후반부에 두 건의 보도를 내놓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KBS는 지상파 3사 가운데 유일하게 4월 16일 톡보도를 세월호가 아닌 다른 것으로 담은 그런 보도였습니다. 어떤 KBS는 4월 16일 톡보도를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비공개 대국민 사과를 담은 보도로 내놨습니다. 세월호 10주기 리포트는 이날 12번째 순서에 배치되었습니다. 내용도 추모식, 스케치, 선체 연구 보존 등의 소식만 4건을 담아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보도 내용 그리고 기획 보도가 좀 부족했다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KBS는 좀 더 논란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를 KBS에서 방영하지 못하게 된 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사실 KBS는 이 다큐멘터리 불방 하나만으로도 이미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에 2번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KBS는 재난 주간 방송사입니다. 그런데 10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오부 참사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인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짓 방송 등 공영방송으로서 부끄러운 보도들을 많이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하나도 제대로 방송하지 못했다. 이것은 참으로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현실입니다. 네. 최근 세월호 보도 중에서 소장님께서 꼭 한번 봤으면 하는 좋은 보도 꼽아주신다면요? 사실 좋은 보도 저는 같이 보고 싶은 보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PD
수첩 최근 세월호 관련된 내용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 보도를 추천한 거는요. 이 보도는 기자가 막 발로 뛰어서 정리한 그런 취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들이 꼭 읽어야지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는데요. CBS 노컷뉴스의 4월 14일 보도 그새 무시된 사참위 세월호 권고 정부 이행률 8.3%에 그쳐라는 보도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4월 16일 약속 국민연대 줄여서 4.16 연대가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이 발표는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세월호 참사 관련된 여러 문제를 두고 32건의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사참위법 제48조에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해당 국가기관은 권고의 이행 내역과 불이행했을 경우에 왜 불이행했는지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4.16 연대에서는 사참위가 내놓았던 32개의 권고에 대해서 정부가 얼만큼 이행했는지 그것을 12개 분야로 나눠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물인 세월호 참사 관련 사참위 주요 권고 이행 평가 보고서를 이 CBS 노컷뉴스 보도가 전한 것이죠. 이 결과를 보면은요, 현 정부가 대체로 이행했다 볼 수 있는 것은 한 개 정도입니다. 해양 재난 수색 구조 체계 개선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이행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분야는요,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 방해 행위 추가 조사, 그리고 피해자 사찰 및 조사 방해 방지 제도 개선,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개선, 그리고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및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 소통 방식 개선 이렇게 6개 분야였습니다. 해당 기사를 읽어보시면요, 사참에서 어떤 권고를 했었는지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당장 실천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세월호 10주기 언론 보도 실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과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들으셨군요. 어떤 부분 먼저 짚어볼까요?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정상근무 이상무라는 코너가 신선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코너는 15분 정도의 분량으로 약 7개 이슈를 빠르게 다루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 정치 뉴스입니다. 빠르게 많은 뉴스를 다룬다는 점이 이 코너의 차별점이지만 이 차별점이 정치 뉴스와 만났을 때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쏟아지는 정치 뉴스 중에서 꼭 필요한 것 위주로 빠르게 짚어주는 기획도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들어보니 분석이 필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짧게 답해야 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만들어버린 경우가 있었고 또 답이 짧아지다 보니 전달하고자 한 정보 자체도 크게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4월 15일 방송에서 총선 이후 차기 당권 주자, 총리 등의 하마평에 오른 사람을 살펴보고 누가 될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15분 동안 7개를 다루다 보니 누가 총리가 될까, 누가 비서실장이 될까 등을 빠르게 예측하고 넘어갔습니다. 총 7개 중에 5개 질문이 누가 될까에 누가 된다로 답하고 짧게 이유를 말하고 끝나는 형식이었다 보니 지루하고 기계적이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네.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이 적임자라면 왜 적임자인지,
지금 산적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등 궁금한 게 계속 생기는 이슈들이었는데요. 슬라생처럼 짧게 답변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또 다른 문제점 뭐가 있었을까요? 네, 전문가의 발언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전문가의 한계도 알려주면 좋겠다고 느낀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지난 4월 16일 방송에서 파주에서 발생한 남녀 집단 사망 사건을 다뤘습니다. 프로파일러를 인터뷰해서 범행 동기, 공범 가능성 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때 범행 동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프로파일러가 피해자의 사후 자상을 두고 가해자들에게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 전문가이니까 저렇게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겠구나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의구심도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현재 수사 담당자가 아니면 어떤 정도의 자상인지 등 이를 실제로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전문가의 발언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인터뷰에서 이런 한계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 주거나 추가 질문을 통해서 이 점을 청취자들에게 환기해 줬더라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인터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아쉬운 점이 있으셨다고요. 어떤 건가요? 네, 정치인이 출연하는 코너 2개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서울시 의원이 출연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그리고 경기도 의원이 출연하는 슬기로운 자치생활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재밌게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코너인데요. 네. 다만 출연하는 의원을 과도하게 띄우는 분위기 탓에 출연한 의원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YTN 라디오가 시사 라디오인 만큼 정치인이 불편해하더라도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답변을 끌어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출연한 의원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다며 칭찬하는 이야기, 그리고 정치인이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이것이 정책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등 의원 개인에 대한 소소한 칭찬으로 20분짜리 코너의 절반인 10분을 채웠습니다. 나머지 10분은 정책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서 의원에 대해 과도하게 칭찬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보니 정책에 있어서 제대로 질문을 던질 준비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네. 정책 홍보의 창구로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요. 일방적으로 홍보할 기회를 주기보단 의원이 불편해할 법한 날카로운 질문도 던진다면 좀 더 신뢰하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출연한 의원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의원이 입법한 법안과 관련한 하지만 조금은 시의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다루기도 했는데요. 의원보다는 의원의 의정 활동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네, 좋았던 점은 없었을까요? 네, 긍정적으로 본 점도 있는데요. 지난 4월 25일 이슈인 인터뷰 코너에서 초등학생 성범죄에 대해 다뤘습니다. 네. 자칫 자극적으로 흐를 수도 있는 소재였는데요. 그런데 슬라생은 사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성교육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나 문제적인 미디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실천해 볼 수 있는지 등 실질적인 방안에 초점을 두고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정보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사건보다는 사건을 통해서 청취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의 뉴미디어 트렌드는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하이브와 어두워 갈등으로 연예계가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법적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이제는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사안이 참 복잡합니다. 갈등의 핵심이 뭔지 간단히 정리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일단 하이브가 이제 내부 감사를 하겠다. 내부 감사를 하는 이유는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만났고 지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민희진 대표를 이제 사임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게 불거졌고 여기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는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기자회견을 이제 열었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정말 크게 화제가 됐잖아요. 민 대표가 착용한 상의와 모자는 지금 완판됐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근 하이브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두워 경영진 교체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민 대표가 소집을 거부하면서 지금 법원 결정까지 받게 됐잖아요. 네. 민희진 대표 해임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민희진 대표 측이 이사회를 열지 않겠다, 주주총회를 열지 않겠다 이렇게 했었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하이브 측에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허가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여기에서 이제 신문기일이 열렸고 민희진 대표 측에서도 이제 출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 이후에 좀 여론이 달라졌기 때문인지 민희진 대표 측이 이사회를 열고 5월 말에 주주총회를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처음에 하이브가 문제제기였던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희진 대표 측이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까지도 개최하겠다라고 밝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해임은 좀 하이브 쪽의 그런 견해도로만 흘러가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예견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하이브가 이미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잖아요. 네. 하이브의 주장대로라면 어두워 내부의 감사 대상자가 하이브 공격용 문건 작성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하고 민희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그냥 지인이랑 사담 나눈 것뿐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배임 혐의의 핵심 쟁점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배임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임하다라는 거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이에게 이제 이익을 줬다. 그래서 회사에 불이익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끼쳤다라는 점이 이제 증명이 될 때 업무상 배임 혐의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브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도어가 자회사고 또 그 자회사 안에 뉴진스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회사인 어도어를 위해서 민희진 대표가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은 투자사를 모아가지고 오히려 인위적으로 이제 주식 그런 변동을 유도해가지고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다. 심지어는 뉴진스를 자신이 내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계약 해지를 유도를 하면서 따로 독립하려고 했다. 그건 결국에는 어도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로서의 임무를 이제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점에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어도어 내부 문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메모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공개를 했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지분의 어떤 그 변동을 유도를 하고 매각을 유도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민희진 씨 측이 제3자 투자사를 통해 가지고 변동을 축하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경영권을 가져오겠다라는 메모들 그런 메모들이 있는데 이제 당사자가 그거를 자기가 적었다. 그렇지만 그거는 노트북 안에 있었을 뿐 공식적으로 논의한 사안은 아니다. 사담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민희진 씨 쪽은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민희진 대표가 주장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도 저희가 봐야겠죠. 민 대표는 방시혁 의장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공개적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거를 이번 갈등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카피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뉴진스 카피에 관련돼서는 이제 이런 카피서를 이야기를 했더니 내부 고발을 했더니 보복으로 경영권 탈취 혐의를 자기한테 씌웠다라고 민희진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걸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문화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 아일릿 같은 경우에는 방시혁 의장이 주도자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아일릿은 데뷔하기 전부터 오디션 프로를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누리꾼들이 좀 뉴진스와 비슷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민희 대표가 처음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멀티 레이블은 음악적 다양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지 스타일을 추구했을 때 만약에 그 스타일이 팬들이 성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기업 전체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네. 다양한 음악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아일릿하고 뉴진스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멀티 레이블 체제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멀티 레이블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이게 똑같냐 안 똑같냐 이건 사실 저작권법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 수준의 그런 모방은 저작권법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봤을 때는 비슷하면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냐 안 똑같냐 이것을 따지면 나중에 무죄 판결이 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멀티 레이블 시스템 차원에서 그리고 음악적 다양성 차원에서 이렇게 비슷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희진 대표가 또 폭로를 한 게 방시혁 대표가 뉴진스를 홀대했다라는 건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는 민희진 대표에 따르면은 총괄 프로듀서고 이제 의장인데 멀티 레이블이 이제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너무 좀 간섭을 많이 했다. 그래서 아일릿에도 관여를 하고 또 르세라핌에도 이제 관여를 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대신에 뉴진스는 좀 홀대를 받았다 이런 이제 정황인데 그래서 데뷔 순서도 르세라핌이 먼저였고 또 아일릿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좀 정황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진스가 데뷔할 때 데뷔 사실이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네. 점이 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고 그다음에 뉴진스가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냈느냐면은 방탄소년단이 6년 만에 빌보드 200이라고 하는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했는데 뉴진스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를 했거든요. 네. 이게 대단한 성과인데 그러네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 성과라고 그러면은 하이브 전사적인 관점에서 많이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홀대론이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정황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고 저는 네. 그 부분이 민희진 대표의 어떤 일련의 행위의 근본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년 안에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라는 거는 정말 대대적인 홍보가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걸 보면은 또 네, 홀대 논란이 불거질 만도 하네요. 네. 지금 그동안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 엄마라고 불릴 만큼 뉴진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고 굉장히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네. 앞으로 민 대표와 뉴진스가 계속 함께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네. 될까요? 일단 신곡 앨범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의 어떤 경영의 위기는 당장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엄마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은 사실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민희 대표가 좀 내부 반대를 뚫고 육성을 한 그런 걸그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부터 스타일, 곡에 이르기까지 민희 대표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멘탈적인 측면에서도 관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희 대표가 퇴임을 한다든지 분리가 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뉴진스의 활동이 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브가 만약에 정말 뉴진스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어쨌든지 간에 뉴진스가 활동할 수 있도록 민희 대표가 좀 계속 경영권을 이제 얻어에서 유지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팬들을 위해서 사실은 K-팝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특히 글로벌 팬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모색한다고 그러면 의외로 해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너무 경제적이거나 감정상으로 많이 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방시혁 의장이 좀 결단을 내리고 중재를 하고 화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K-팝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른들의 이런 다툼이 네.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뉴진스 컴백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 뉴진스가 더 관심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완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버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뉴진스의 어텐션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